이번 시간엔 경매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매로 부동산 경매로 지금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많고, 경매에 대해 가지고 그 경매 절차나 경매하는 방법, 입찰 뭐 절차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경매로 이제 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간단해요. 뭐냐면 지금 첫 번째가 경매로 이제 돈을 번다는 건, 경매로 왜 지금 중간에 수익이 날까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입찰을 해가지고 내가 입찰을 받아서 그 차액만큼 이제 경매 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경매 입찰을 받아서 지금 그 차액만큼 내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NPL이라고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부실 채권을 이제 매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거 이게 입찰을 참가하는 것 외에도 경매를 취하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해 준다든가 경매를 대행해 주고, 여기서 뭐 경매를 신청해 준다든가 그 절차 중에서 이의 신청을 각종 해주면 각각 소소하게 지금 다 돈이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매를 공부하시는 게 경매 입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내가 부동산을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지금 오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관심을 두는데,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경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거죠. 경매로 지금 경매라 그러면 이제 법원 경매를 얘기하는 거고, 법원 경매에서 지금 이 법원 경매를 해가지고 뭐 50억을 벌었다, 뭐 100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참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참가를 하려 그러면은 여건이 돼 있어야 돼.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일단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돈 투자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위험 부담이라는 게 단순히 경매 절차에서 뭐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 부분이라든가 명도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맞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어차피 위험이라는 게 여기서 투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투자든지 그렇게 돼요. 리스크가 높으면은 지금 수익도 높은 거고, 리스크가 낮은 만큼 이제 수익도 낮아지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수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여기서 단순히 리스크도 낮고 리스크는 낮은데 이제 수익은 높은 게 있느냐, 이런 건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경매가 이제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왜 수익이 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매라는 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이게 부동산이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아버지가 갖고 여기서 살고 계시고 이제 거주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아들이 나가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이 뭐 리스크가 다 있는 거니까 이제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이 아파트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대출이 지금 대략 한 2억 정도를 이제 이 아버지가 매입할 때 2억 정도 대출을 받아 있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또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어차피 사업이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일단 3억을 이자를 지급을 못하고, 이자 지급이 안 되고 변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바로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경매에서 지금 왜 이런 수익이 나느냐, 경매는 이런 거라고. 지금 경매에서 이게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이 그 시세는 10억이 맞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경매 입찰을 참가하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참가하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낙찰을 받게 되면 리스크라는 건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리스크라는 건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 임대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명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일반 매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업무를 처리하는 비용, 이 건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니까 그 비용 정도를 일단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8억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여기서 취등록세를 내고
명도를 하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지금 일반 매매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매매로는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지금 사실상 뭐 7억에 정도, 8억 정도에 낙찰이 된다 그래도 2억이라는 금액이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업무 처리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일반 매매 같으면은 당연히 뭐 입주 시기라든가 뭐 그런 뭐 등기라든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임대차도 신경을 써야 되고 명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일반 매매하고 단순히 경매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고 거기서 물건을 찾고, 또 제한적으로 이제 물건이 부동산에 나온 물건만큼은 이제 막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제한적으로 찾아서 이걸 계속 이제 증권에 지금 증시를 보듯이 물건을 계속 찾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얻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수익으로 난다는 거고,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물건을 갖다 일반 매매를 하면 10억에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서 지금 당장 이제 금매로 처리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부분이 지금 그 2억이라는 게 소득이 경매로 해가지고 2억이라는 그 손실은 이 아버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부담이라는 거는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담보를 제공했다가 일단은 물건을 날린다, 쉽게 얘기하면 날리는 거고, 날려가지고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 아버지도 지금 재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 이제 뭐 파산 단계에 이르겠지만 이제 아들도 망하는 거고, 이렇게 망하는 단계에서 이런 지금 나머지 처리하는 이제 청산 절차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소득으로 남는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 경매가 단순히 그냥 물건 값이 싸니까 지금 일단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이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높인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얼마나 높이냐, 이런 차이로 지금 그 경매에 대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지, 단순히 일반 매매에 비해 가지고 이제 뭐 절차도 어렵고, 살짝 절차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노력, 이제 비용하고 시간이 투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이지, 결코 뭐 이게 지금 일반 매매랑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통 이제 전 국민이 지금 난리죠. 지금 뭐냐면 보통 이제 재테크라고 그러면, 재테크라고 하면 이제 보통 부동산을 얘기하고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을 얘기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위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니까 이렇게 지금 가니까 그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이제 소득을 볼 수는 있어요. 소득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등락이 있더라도 지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것도 우량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량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가 뭐 KT라든가 그렇게 우량 기업이라 그러면 장기 보유가 가능한데, 그 장기 보유가 가능한 만큼 변동폭은 작다는 거예요. 소득도 이제 크지 않고 이제 장기로 봐야지 일단 그 건을 볼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적어도 변동폭은 적은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전세 제도인데, 전세 제도라는 게 1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7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전세를 받고 나머지 3천만 원만 투자했다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 지가가 상승하니까 여기서 투자 수익을 얻는다는 개념으로 일단은 지금 가능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규제를 하는 방법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그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아니면은 지금 그 거래세를 늘려서 부동산을 갖다가 아예 죽이려고, 이게 부동산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 이제 의도적으로 세제를 이용해서 낮추려고 그러는데, 지금이 와서 이제 좀 공급을 늘려서 집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의 변화가 돼 있고, 재테크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종목별로는 다르겠죠. 당연히 종목별로 다른데, 아파트가 있을 거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도 있을 거고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르는데 이제 기울기가 완만하죠. 이제 주식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할 수 있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가 있고 이제 40대가 있는데, 20대에서 시작했을 때는 장기로 보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들에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20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40대는 이제 그 기간이 짧으니까 사실상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40대에서 50대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젊었을 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젊었을 때는 중요한 거는 돈이 없다는 거지. 문제는 투자할 돈이 말 그대로 지금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비도 해야 되고,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비용, 그리고 이제 먹고 살려 그러면 이제 생활비가 들고, 그래서 이 소득을 가지고 이제 보통은 지금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젊은 시절에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젊은 시절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그거예요. 이쪽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지방의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소득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일단은 경매에서 소득은 어디서 나오고, 경매에서 소득이라는 건 그게 소득이라는 부분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 낙찰이 되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소유주였던 아버지가 2억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은행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해 가고, 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소득이라는 2억이라는 소득이 보통 시세가 10억인데 2억이라는 소득이 났다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이만큼을 부담을 한다는 거죠. 2억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고, 손해를 본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일단은 자연의 법칙도 그렇지만, 일단 그 한 세대가 죽으면 말 그대로 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죽어서 거름이 되는 거고, 거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새 생명이 나오듯이 어차피 여기서도 저 생명, 그 자연 생태계하고 동일한 거죠. 이쪽에서 지금 잘 나가던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여기에서 외부 요인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그 아파트를 날리게 되는데, 경매로 날렸을 때 2억이라는 손해를 보고 아버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날렸고, 이걸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차액을, 2억에 대한 차액을 이제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뭐 낙찰받았다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기서 무너지고, 이게 무너졌던 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이 되는 거고, 이 소득이 다시 순환을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 생태계하고 이제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이제 그 경매하고 일반 매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여기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리스크를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거둘 수 있고, 일반 매매를 했을 때는 더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여기가 오를 부동산 이제 지역인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오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꼭 살아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거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경매하고 일반 매매하고 차이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2억이라는 소득을 버는 건데, 보통은 지금 이 레버리지라 그러죠. 레버리지라 그러는 게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낙찰을 받는데, 그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10억짜리에서 얼마를 대출해 줄 거냐, 8억에 낙찰 받았을 때, 이건 그렇게 기준은 이렇게 돼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KB 시세의 90%나 아니면 KB 시세의 80%나 낙찰 금액의 90%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KB 시세로는 지금 10억인데, 그럼 10억이면 8억까지는 대출을 해줄 건데, 이 사람이 8억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90%까지 대출을 해줘도 7억 2천만 대출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7억 2천을 대출해 주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안전판을 만들어 가지고 대략 이렇게 그 대출을 해주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거의 90%까지도 해준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8억에서 7억 2천만 원이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라 그러면 내 돈은 지금 8천만 원이 들어갔고, 여기다 취등록세라 그러면은 8억에 대해서 1.1%니까 8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상승을 해주면, 가격이 상승해 주면은 12억이 됐다 그러면 9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년 만에
4억을 번게 된 거죠. 4억을. 그러니까 이런 걸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레버리지가 이제 지렛대라는 얘기인데, 내 돈 조금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플러스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한 부동산이 이제 지가가 상승을 해줬을 때, 여기서 이제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동산 경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니까,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 정도만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투자라는 건 당연히 리스크는 있는데, 리스크를 떠안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게,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런 소득을 가지고 일정 생활, 이제 생활비는 하면서 나머지 이제 그 부동산 투자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부가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경매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경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매에 대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경매 참여해서 입찰을 받아서 싸게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사고, 8억에 산 걸 이제 거주를 하든가 임대를 줘서, 여기에서 지금 이게 또 아파트가 또 지가가 상승해 주면은 여기서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억에 샀는데 1년 지나 이거 8억, 10억짜리를 8억에 샀는데, 8억에 산 게 12억으로 일단 그 20% 정도 올랐고, 올랐으면 실제로 투자한 돈은 9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4억 정도를 일단 벌었다는, 이게 근데 수익이라는 게 일단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수익이지, 이게 4억을 벌은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내로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2억을 내야 되고 50%, 2년이더라도 4억을 벌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건 동일해요. 양도소득세라는 건 이것도 소득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판다 그러면 6%에서 42%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일단 구간이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1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6% 정도, 연 6% 정도 세금을 내고, 여기서 5억 이상을 번다 그러면 42%, 5억 이상 수익에 대해 가지고는 42%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말이 양도소득세지 그냥 소득세하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세금을 내고 나면은 사실상 2억이 올랐다 그래도 현실적인 수익은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래서 보통 지금 뭐 경매를 해서 지금 뭐 100억대 부자가 됐다. 이거는 지금 사실상 일단은 감정가가 10억짜리를 만약에 싸게 사가지고, 이게 지금 횡으로 이 물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100억 자산이라는 게 그런 거지. 이게 당장 현금화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세금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팔아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자산 가치는 높은 게 맞는데 재산이 많다, 가지고 현금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부동산이 많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있을 거고,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나니까 이제 뭐 지금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든가 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입찰을 얘기를 하는데, 입찰만 지금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지금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산다든가, 10억짜리 상가를 실제로 이렇게 돼요. 사례는 한 4억 정도에 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상권이 죽었다 그러면, 상권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건 그거죠. 일단 지금 이렇게 지금 상가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상권이 전체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상가 수익률, 상가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거 상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매월 500만 원 월세를 줬다 그러면, 이거를 5천만 원에 대한 일부 이자가 50만 원이니까 550만 원씩 월세를 12달을 줬다고 보면 돼요. 12개월을. 그러면은 금액이 대략 6,600만 원이 되는 거죠. 6,600만 원. 이게 그 부동산 가액의 대략 5% 정도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부동산 수익률이 5%라는 거는 이 부동산 전체 가액의 5% 정도를 1년 월세로 받는데, 그 금액이 6천만 원이라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5%니까 20을 곱해주면 100%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상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00만 원을 100% 20을 곱하면은 지금 13억 2천이 되는 거지. 1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상가 가치가 13억 2천만 원이래. 근데 예를 들어서 월세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또 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5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연 3천만 원에 대한 월세를 받는데 이게 5%니까 20을 곱해주면 6억짜리 상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상가가 13억 2천만 원짜리 상가인지 6억짜리 상가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사야 되고, 이게 지금 상권이 살아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상가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전세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월세를 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거의 이제 노후 자금으로 보통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규제를 받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소액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억을 가지고 10억짜리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득을 할 수 있고, 취득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 7억 2천에 대해 가지고 아까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 납부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취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 이걸 받쳐준다든가 아니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이 건이 소득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고도 이제 소득이 남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그 내가 소득이 일단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임대가 빨리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그 이자 부분이나 보전이 될 때 이렇게 좀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라는 건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상가를 대략 이제 1억에 낙찰을 받았고, 1억에 낙찰을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그 임대를 주게 되면은 그 다른 주변 상가보다는 싸게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임대를 주고, 내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합쳐 가지고 여기서 소득에서 이제 소득이 축적되는 속도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횡으로 2억짜리를 일단 할 수 있고 1년 만에. 그리고 또 이게 또 여기서 임대소득이 나오고 여기서도 임대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규모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여기서 소득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2억짜리가 아니고 4억짜리 정도를 이제 또 눈여겨봐서 이거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전체적인 이제 자산 규모가. 그래서 자산 규모를 늘린다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서 자산 규모가 늘리면은 그만큼 일단은 지금 뭐 대출도 늘어나게 돼요. 대출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하나 실수를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낙찰을 받고 임대를 주고 이런 절차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까지 도달을 하는 거고, 이제 크게 이제 자산 축적까지 도달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여기서 한 군데서 실수를 해서 여기서 지금 또 뭐 정체가 있다든가 임대가 안 난다든가 하면 다시 이제 여기서 정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하나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에다 그 경매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 절차는 누구나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임대가 나간다든가 투자 수익성이 이제 투자 전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시각이 좀 넓어져야지. 시각이라는 것도 이게 자꾸 경험을 해봐야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받는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의 이전에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부분인데 NPL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부실채권이죠. 부실채권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여기 부동산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3억 원을 대출을 해줬고, 그 소유자 A가 여기서 이제 이자 지급을 못하니까 이제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이게 부실채권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이게 자산에 이제 은행 이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는데, 스페셜 이제 퍼포즈 커포레이션인데, 특수목적법인에다가 이 자산을 넘겨서 이 자산을 넘긴다는 건 이걸 파는 거죠. 여기다 팔아서 나머지 부분을 회수하게 되면은 이거 부실 자산을 넘기고 이제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부실 채권을 털 수가 있고, 그 SPC라는 이제 업체가
그 부실 채권 이제 저당 자본 3억 원에 대해서 저당 자본 3억 원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일반인한테는 매매를 안 하는데 매각을 할 때 이걸 모아가지고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보통은 지금 큰 투자회사나 이런 데다 투자회사나 아니면은 채권 추심회사에다가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문의를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살려 그러면은 굉장히 가격을 이렇게 낮춰주질 않아요. 그래서 별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실 채권을 살 때에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구두를 사는데 구두 10만 원짜리를 사는데 구두 10만 원짜리를 할인을 해가지고 세일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8만 원에 파는 경우가 있고 그 이 10만 원짜리를 사는데 내가 상품권을 사는데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할인해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 10만 원을 가지고 할인된 8만 원을 사게 되면은 나는 구두 10만 원짜리를 이제 2만 원을 여기서 이제 거스름 돈으로 받으니까 이거 실제로는 7만 원에 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수익이 여기서 지금 할인할 때 경매로 유찰이 돼 가지고 할인이 된 경우하고 MPL을 내가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구두를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사는 결과가 되니까 30%를 이제 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고 경매에서는 뭐냐면 MPL이라는 게 이제 부실채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내가 3억짜리를 대략 2억 원에 샀는데 3억 원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받게 되면은 내가 2억에 샀지만 3억에 대한 채권은 내 저당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금액을 갖다가 높게 써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낙찰을 받더라도 3억에 대한 거는 이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배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할인이 된다는 거죠. 할인이 되면은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NPL을 살 때도 이제 부실채권을 살 때도 이게 NPL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NPL 대출이 있어가지고 이걸 대출로 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내가 3억을 배당을 받으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 딴 사람보다 높게 썼더라도 3억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이제 3억짜리를 2억에 사고 3억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이제 금액을 입찰을 받더라도 싸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에서 개인한테는 통상 거래를 안 하고 개인한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할인을 별로 안 해주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그 NPL을 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세금 문제도 적게 되고 수익이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 뭐 이제 개인한테는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부실채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일단 추심 채권 업체라든가 채권 추심 업체라든가 투자회사에가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별 매력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크게 삭제를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경매 절차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억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해줬고 이게 부실채권이 돼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3억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질 않아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경매 물건이 어차피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부실자산이고 이 부실자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 해주는데, 보통 이제 그 경매 취하자금이라 그래서 경매 취하자금으로 지금 단기만 쓰면 되는 거죠. 일단 경매를 예를 들어서 3억이라 그러면 이자까지 합쳐서 3억 5천을 이제 변제를 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한 금액을 이제 여기서 경매로 낙찰이 되면 7억 정도, 8억 정도로 낙찰이 되는데, 이거를 시세대로 판다 그러면 10억으로 팔 수 있으니까 일단은 경매를 낙찰을 하고 일반 매매를 해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경매는 취하를 못했는데 경매 취하를 급매물로 내놔서 매매 대금이 들어오면 매매 대금을 가지고 경매를 취하하고 경매 취한 부분을 이제 일반 이전 등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애초에는 계약을 할 때는. 그래서 계약금도 3억 5천으로 높아져야 되고 35%로. 그리고 이제 35%가 되면은 낙찰 급매로 지금 시세는 10억인데 9억에 팔게 되니까 9억에 싸게 살 수는 있는데, 일단 35% 계약금을 준비해서 일단 경매를 취하를 해야 되고,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절차를 다 경매를 말소를 하고 대출을 받게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초기 자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일단은 급매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경매로 취하 자금을 대출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수수료라는 게 보통 4에서 8% 정도 돼요. 이제 대출 금액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3억 5천에 4%라 그러면 3억 5천에 4%라 그러면 거의 1,400만 원 정도 되니까 수수료는 많은데, 일단 이렇게 시세대로 팔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경매 물건이지만 금매로 처분했을 때 그 매수인이 이 경매에 대해서 취하 자금을 대여금으로 낼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일단 내고 9억으로 일단은 지금 할인을 해서 이 사람은 사니까 이제 금매물로 사게 되는 거고, 여기서 초기에 계약금 10%보다 많이 35%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준비가 되면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금이 많은 쪽에서 자금이 많다 그러면 어차피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전주가 될 수도 있고 취하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제 그 돈 주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금매로 이 건에 대해서 산다 그러면 취하를 하고 정상적으로 경매 절차를 취소한 다음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금매로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만 준비가 되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취하 자금이라든가 이제 수수료를 받든다든가, 단순히 지금 얘기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이거 경매라 그러면 입찰만 참가해 가지고 입찰을 참가했을 때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 유찰되는 만큼 거기서 수익은 나는 건 맞는데,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는 일단 뭐 말 그대로 정상적인 입찰을 들어가서 뭐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NPL이나 부실 채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개인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이건 힘들다고 보고, 세 번째는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경매 물건이 낙찰되기 전이라도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라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취하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취하를 해주고 일반 매매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금매물로 그냥 이제 내가 경쟁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SPC에서 NPL을 지금 매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고, 입찰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고, 그 경매라는 게 입찰을 하는 것도 경매지만 이 경매 절차라는 게 일단은 경매를 취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경매 취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전주가 있다 그러면 전주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여기 그 경매 취하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주는 이제 이자를 받는 경우고, 그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8억 어차피 낙찰이 되면 7억에 낙찰된 물건이 정상적으로 시세로 거래된다 그러면 10억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할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매를 공부를 하시면서 경매를 공부하는데 단순히 입찰에 대해서만 지금 절차를 공부한다는 거는 좀 단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매 절차를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입찰을 받고 뭐 매각 허가가 결정이 나면은 이제 낙찰 대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고 이걸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어차피 분야를 나눈다고, 이게 뭐냐면 입찰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고 여기서 집행관도 있고 이렇게 사자구도라고요. 사자구도에서 같은 민사집행법을 보지만 집행관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을 보는 거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지금 입찰에 대해서 지금 절차만 얘기를 이제 입찰 절차만 알아서 지금 잔금 납부하고 이제 말 그대로 매수를 하는 입장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도 높게 낙찰이 돼서 자기한테 남는 부분이 배당을 이제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요구하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채무자지, 이게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매 신청을 하면서 경매 신청 절차,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채무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경매라고 보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입찰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채권자라는 건 이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그 나홀로 소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매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행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는데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제 낙찰이 됐을 때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하는데,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즉시 항고라는 게 그 즉시 항고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또 낙찰이 된다 그러면 대출에 대해 가지고 알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등기 부분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지시 그 뭐 등기법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집이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취하를 한다 그러면 취하 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아니면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됐으면 경매가 이제 시작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여기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늦춰 준다든가, 절차를 늦춰 주면은 시간이 있으면 이거 시간이 이제 확보가 된다 그러면 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이걸 취하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절차를 이행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절차를 갖다가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거죠. 지금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 보통 이제 임의 경매를 기준으로 저당권을 가지고 일단 경매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 절차, 그 두 번째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 절차가 이제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지금 그 잔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잔금에 대한 지금 등기 문제라든가 대출을 알선해 준다든가 하면은 어차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야 되는 게 영업이고 법무사 입장에서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게 영업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갖다가 대행을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잔금 이후에 명도 절차가 있는데, 명도 절차라는 건 예전에는 이제 컨설팅에서 다들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요.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래서 명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라 그러면 뭐 200만 원, 뭐 상가라 그러면은 뭐 이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500에서 600만 원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대행하는 절차까지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행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각가지 절차를 경매 절차 전반에 걸쳐 가지고 경매가 개시되면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종료되고 명도가 될 때까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참여를 해가지고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경매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경매를 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신청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매각 허가 경매 개시 결정이 날 거예요. 경매를 일단 시작을 하라고 압류하고 경매를 시작을 하라고 개시 결정이 날 건데,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주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세 번째는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됐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걸 해요. 매각 허가 결정. 그러면 낙찰에 대해서 입찰을 대행해 줄 수가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전에 이 사람이 이걸 경매가 신청이 됐는데 이걸 취하하려고 그러면 취하 자금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든가,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취하를 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높게 받고 이자 제한법 인해서 받고 내가 취하해서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그럼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거예요. 이의 신청을. 그래서 이 기간을 늘려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늘려주면 이게 너무 낮게 낙찰이 돼가지고 이거 갖다 취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돈 준비를 해가지고 채무자가 취하를 할 거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절차를 밟아줄 수가 있고, 여기서 낙찰이 돼서 잔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무사하고 은행이 개입을 하니까 여기 건에 대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법무비에 대한 건, 은행에 대한 대출 수수료 건, 이렇게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지금 여기서 지금 경매 절차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명도를 하게 되는데,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 대행 수수료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명도 대행을 해주게 되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막 500에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전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경매라 그러면 공부를 해서 입찰만 받아봐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민사집행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민법에 대한 이제 물권법이라든가 채권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경매를 신청해 줄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전제는 그거죠. 이쪽에서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 이제 소속이 돼서
이만큼 소속이 돼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일거리를 찾아내는 거고, 일거리를 찾아내는 만큼 소득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경매를 신청해 줄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 부분도 일단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신청도 할 수 있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취하를 해야 되는데, 취하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또 잔금에 대해서 이제 그 입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 법무사하고 은행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각각 법무사 사무실 은행에서 대출 수수료나 이제 등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명도를 해준다 그러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여기서도 인도명령 신청이 됐다 그러면 집행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갖다가 대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집행관한테 신청을 하고 참석을 해주고, 그래서 대행 수수료가 또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경매 절차 전반에 걸쳐서 지금 거의 10가지가 돼요. 업무가 10가지가 되는 거, 업무가 10가지 이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입찰 부분도 있지만 민사집행법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민법의 채권이나 이제 그 물건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일단 수익 범위는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매를 단순히 이제 입찰 대행만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지금 소득을 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절차에 있어가지고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경매 신청을 해준다든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항고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잔금에 대해 가지고 법무사하고 은행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명도 대행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진행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지금 거의 이제 10가지 정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식하고 경험만 있다 그러면 10가지 정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입찰을 받아 가지고 차액에 대한 소득도 있지만,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 가지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내가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제 그 경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레드오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레드오션에서 지금 일부 물건을 찾아가지고 수익을 낸다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어렵고, 그리고 명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단은 지금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임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소개를 해준다든가, 뭐 중개사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소개도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거 건에 대해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된 물건을 다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살 때도 입찰을 해가지고 살 때에도 낮게 샀지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차액이라는 게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차액이라는 게. 그래서 이 차이를 크게 하는 게 이제 수익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고객한테는 높여주고, 내 거라 그러면 내가 높이고, 고객한테 높여준다 그러면은 이제 경매 절차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경매라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일면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면만 보고 단순히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낙찰가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낙찰가를 낮춰 가지고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보통은 찾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매에 대가 대행을 해주는데, 대행 같은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경매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상식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거는 지금 민사집행법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민사집행법 뿐만 아니고 민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채권하고 물건 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지금 도움이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당연히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상가가 있고 이제 그 주택이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도 알아야지 뭐 이제 말 그대로 대항력이라든가, 아니면 갱신 여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찰을 참가할 때는 지금 권리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보고, 임대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 되고, 그리고 명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걸 조금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일단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민세지방법하고 민법에서 채권 물건하고 임대차에서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민사소송 절차라는 게 어차피 항고라든가 뭐 항소라든가 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인 이제 용어만 알아둔다 그래도 어차피 경매 절차에 대해 가지고 참여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 그러면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경매 부분만 여기서 신경을 써가지고 뭐 내가 입찰을 하면 입찰만 대행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업무 범위가 좁아지니까 업무 범위를 이제 넓히는 만큼 이제 소득은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래서 말 그대로 경매 신청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에는 지금 10가지가 이제 명도까지 지금 거의 10가지 절차에 대해 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참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남의 일을 대행해 줄 때 얘기고, 내가 지금 이런 소소한 절차 전부를 절차를 내가 다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내가 다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소소한 수수료라든가 아니 그런 부분까지 비용을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취득가가 낮다는 얘기고, 취득가가 낮은 만큼 이제 수익은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제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일단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 중간에서 뭐 대행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뭐 서면에 대한 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소하게라도 내가 알면 내가 스스로 낮출 수 있고 나홀로 경매가 가능하고, 이걸 넘어가지고 이걸 업으로 삼는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집행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런 업무 범위는 확장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서류예요. 서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가 경매 신청에 대한 지금 서면이라든가, 두 번째는 지금 이의 신청권,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고에 대한 건, 네 번째는 대출이나 등기에 대한 건, 다섯 번째는 명도 절차에 대한 건, 이걸 갖다가 충분히 숙지를 하면 내가 할 때는 비용을 줄이고 남한테 줄 때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런 소득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업무라는 게 이게 거의 일회성이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대박인데, 연속적으로 일어나진 않고 건 바이 건으로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을 두고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또 이런 일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로 돈 버는 법이라는 게 지금 뭐 보통은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입찰이나 뭐 지금 경매 대행이나 그런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고, 뭐 어디가 이제 이거는 경매 문제가 아니죠. 경매 문제가 아닌 게 뭐 GTX가 연결이 돼 가지고 뭐 철도가 연결이 돼, 지하철이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이 유명하다, 이건 부동산 문제지 경매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내부적으로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으니까 경매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뭐 여기가 뭐 유망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단순히 지금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일반 매매를 할 때도 그거는 봐야 되는 거지만 어차피 경매 물건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절차에 대한 참여라든가, 마지막 이제 대출이라든가 경매 취하라든가 아니면 NPL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지금 NPL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인데, 지금 그 투자회사나 채권 출심회사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외적으로 일단은 한번 찾아보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경매라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매라는 게 단순히 지금 입찰만 참가해 가지고 내가 뭐 내 집을 마련하겠다, 남의 걸 대행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무 범위를 갖다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쭉 이렇게 경매 시작부터 끝까지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말 그대로 끝에는 명도까지 할 수 있고, 여기선 대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뭐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가능하고, 여기선 경매 신청도 가능하고, 이전에는 취하도, 경매 취하도 취급할 수 있고, 그리고 매각 개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항고를 해가지고 기간을 늘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또 절차도 이제 지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해 가지고 법무사하고 은행이 끼어 있으니까 법무사나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업무 범위는 굉장히 확장이 될 거고, 확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분야에서든 이렇게 어떤 부분 10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일을 갖다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대행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을 공부를 그러니까 경매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방향을 잡고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입찰 절차에 대해 가지고 뭐 대행을 해주겠다, 이거는 단순한 거고,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되죠. 지금 민법이 있다, 민사소송법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 민사소송법에서 지금 강제집행, 민사소송법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강제집행편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강제집행편. 이 부분을 갖다가 민사집행법을, 이 부분을 민사소송법 중에서도 일부인 이 부분을 민사집행법이라는 걸로 이제 개별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분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이제 그 소송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도 알 수 있고, 단순히 서면만 가지고도 가능한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업무를 확장하는 게 맞고,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이제 경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입찰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결을 볼 때, 아니면 명도를 할 때 뭐 대출 문제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니까 말 그대로 경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전반적인 절차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고, 심도 있게 했다 그러면 이제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게 보이고,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게 보인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뭐 경기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망 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동산 분야라는 거지, 이건 경매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경매를 하는 분들 중에 뭐 어디 뭐 지하철이 연결이 돼 가지고 뭐 이 부분이 유망 지역이니까 뭐 이 부분에 사 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는 경매가 아니더라도, 이건 일반 매매로 사더라도 수익은 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경매로 해 가지고 하자, 이건 굉장히 여기에 경매가 나올 확률도 적고 이걸 갖다 이렇게 찾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거는 부동산 문제니까, 부동산 투자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번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걸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매를 강의를 하든가 뭐 경매 소개를 하면서 뭐 투자 유망 지역이라든가 이걸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권에서 싼 게 있으면 제일 싸게 사가지고 내가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장기로 가서 상권이 살면은 더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투자 유망 지역이라든가 뭐 어디가 뭐 유망해 가지고 거기다 사야 된다, 그거는 이제 일반 매매로 사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공부하시다가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경매 건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매가 단순히 입찰이나 지금 그 뭐 내가 낙찰 받아서 잔금 받고 명도, 그것도 어렵지만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얻는 소득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또 강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